안녕하십니까. 전화특교수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41번 문제부터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총 잔류염소 농도를 3.05mg/L에서 1.0mg/L로 탄염시키기 위해 유량 4,350m의 삼성포대의 물에 가해주어야 할 아황산염의 양은 얼마인지 계산하시오 그래서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B를 놨을 때 지금 염소와 뭐를 B를 넣으면 되죠? 아황산염의 B를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염소 대 아황산염입니다. 그럼 염소의 분자량은 35.5짜리가 2개니까 71g, SO3는 S가 32, O가 16짜리가 3개, 80.1g이에요. 그러면 염소는 지금 3.05mg/L에서 1.0mg/L로 탄염시키고자 하죠. 그럼 그 차만큼 제거하면 되죠. 그러면 3.05-1.0mg/L을 제거를 시키는 거죠. 그때 황산염을 얼마만큼 주입하느냐는 거죠. 따라서 주입해야 되는 황산염은 2.31mg/L만큼 나왔어요. 그럼 문제 조건에서는 kg/D니까 총량을 계산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계산된 아황산염을 mg/L을 kg/m의 삼성으로 고친 다음에 뭐를 곱해주면 되죠? 유량을 곱해주시면 돼요. 따라서 mg/L을 kg/m의 삼성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얼마를 곱해주느냐?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해주시면 되거든요. 따라서 2.3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하면 kg/m의 삼성이 됐어요. 자, 여기에 유량 4,350m의 삼성포대를 곱해주시면 10.05kg/D라는 아황산염의 총량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정확하게 단위를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지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42번 9.0kg의 글루코스로부터 발생 가능한 0도씨 1ATM에서 메탄가스의 용적은 얼마이냐고 그랬어요. 현기성 분해를 기준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글루코스를 분해를 시키게 되면 우리가 현기성 분해 같은 경우에서는 CH4와 CO2 두 가지로 분해가 되거든요. 따라서 글루코스에서 탄소가 6개이기 때문에 3개씩 반반씩 나오게 돼요. 그럼 글루코스의 분자량은 180. 따라서 180g의 글루코스가 분해가 되면 메탄은 3개가 나오니까 3 곱하기 우리가 기체 일몰은 부피가 22.4거든요. 그래서 22.4리터만큼 나오게 되죠. 그러면 9kg을 g으로 고쳐요. 그럼 9,000g일 때 발생되는 메탄은 X. 따라서 X를 계산하시면 3,360리터라는 값이 나오게 되거든요. 자, 그리고 기체 1몰을 기준했을 때 분자량은 g으로 표시하고 최적은 리터로 표시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속 곱하기 분자량 g, 질량, 최적으로 나타냈을 때는 계속 곱하기 22.4리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팁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43번 문제를 보시면 역삼투 장치로 하루에 500m의 삼성에 3차 처리된 유출수를 탄염시키고자 한다. 요구되는 막 면적은 얼마인가? 25도씨에서 물질 전달 계수는 0.2068L/Day 제곱미터 kPa, 유입수와 유출수 사이의 압력 차이는 2400kPa, 유입수와 유출수의 삼투압 차이는 310kPa, 최저 운전 온도는 10도씨, A10도씨는 1.28 A25도씨.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A10도씨에 해당하는 면적을 계산을 하는데, 그러면 25도씨에 해당하는 막의 면적에서 1.28을 곱하시면 돼요. 그러면 A25도씨라는 것은 뭐냐면, 자, 여기서 A25도씨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처리해야 되는 유량에서 유출수량을 나눠주시면 돼요. 그럼 유출수량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유출수량은 물질 전달 계수에서 kPa의 단위를 없애주면 돼요. 그럼 kPa의 단위를 어떻게 없애느냐? 지금 압력차와 삼투압차의 값이 있죠. 이 두 개를 뺀 다음에 곱해주세요. 그럼 kPa이 없어지거든요. 이 값이 뭐가 되느냐 하면 유출수량이 돼요. 그럼 이 유출수량을 우리가 제거하고자 하는 하루의 유량으로 나눠주시면 되죠. 그러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유출수량은 물질 전달 계수에서 압력차 마이너스 삼투압차를 해서 곱해줘요. 그러면 남아있는 단위가 바로 유출수량의 단위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제거하고자 하는 유량은 500m의 삼성포대이니까 리터로 고치면 500 곱하기 10의 3을 리터/데이죠. 나누기 유출수량, 계산된 유출수량. 그러면 1156.84 제곱미터죠. 이 값이 25도씨에 해당하는 막의 면적이에요. 그러면 10도씨에 해당하는 막의 면적은
25도씨의 막의 면적에 얼마를 곱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1.28을 곱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공식 외울 필요 없어요. 따라서 25도씨 막의 면적에서 1.28을 곱하면 바로 10도씨에 해당하는 막의 면적 1480.76제곱미터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필기와 실기에서 상당히 자주 출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4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폭기조의 MLSS 농도를 3000mg/L로 유지하기 위한 제순환율은 얼마인가? SVI는 120, 유입 SS는 고려하지 않고 방류수 SS는 0mg/L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반송비를 구하는 조건에서 유입수의 SS를 생략하니까 MLSS 나누기 SSR-MLSS라는 식이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SSR 대신에 SVI라는 값이 나와 있으면 SSR은 10의 6성 나누기 SVI로 식을 바꿔서 넣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송비라고 하면 이 식을 반드시 기억을 하라고 제가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MLSS는 3000mg/L, SVI는 120, MLSS는 3000mg/L. 따라서 반송비를 계산하면 0.5625가 나왔어요. 그럼 여기에서 제순환율이라는 것은 반송률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럼 반송률은 반송비에서 얼마를 곱하면 100을 곱하면 반송률이 나오죠. 따라서 0.5625에 곱하기 100을 하면 56.25%라는 제순환율 또는 반송률의 값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팁의 내용은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4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NO3-15mg/L가 탈질균에 의해서 질소가스화될 때 소요되는 이론적인 메탄올의 양은 얼마인가? 자, 그럼 이 반응식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질산과 메탄올이 만나서 N2, CO2, H2O, OH-를 생성했어요.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NO3의 농도가 15mg/L예요. 그래서 NO3에 해당하는 분자량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NO3N의 농도가 주어지면 N의 원자량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질소 화합물 같은 경우에서는 N의 농도가 주어졌느냐, 화합물의 농도가 주어졌느냐에 따라서 화합물의 분자량을 쓸 것이냐, 아니면 N의 원자량을 쓸 것이냐가 달라져요. 지금은 NO3 화합물의 농도가 주어졌기 때문에 NO3 분자량 62g을 사용한 겁니다. 자, 그리고 탄소원으로 공급하는 게 메탄올이죠. 메탄올의 분자량은 32. 그래서 NO3 6 곱하기 62g일 때 5 곱하기 32g은 NO3의 농도가 15mg/L예요. 따라서 15mg/L일 때 소모되는 메탄올, 유기물 X. 따라서 X를 계산하면 6.45mg/L죠. 그래서 항상 문제를 풀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문구가 있어요. 그 내용을 반드시 숙지를 해 놓으셔야지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문제를 보시게 되면 4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활성슬러지 공정의 폭기조 내에서 MLSS 농도가 2000mg/L, 폭기조 용량이 5m의 삼성, 유입 폐수의 BOD 농도가 300mg/L, 폐수 유량이 15m의 삼성부터일 때 FMB의 값은 얼마냐고 그랬어요. 그러면 FMB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활성슬러지법에서 SRT, FMB, QW, 이 세 가지 공식은 반드시 숙지를 해서 항상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고 꼭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숙지를 해야 됩니다. FMB에서 F라는 것은 먹이가 뭐죠? BOD. F는 미생물, MLSS. BOD와 한 쌍은 Q, MLSS하고 한 쌍은 V가 되는 거죠. 자, 따라서 BOD의 값이 얼마냐면 300mg/L. 자, mg/L를 kg/m의 삼성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10의 -3승을 곱해주시면 돼요. 따라서 300mg/L는 0.3kg/m의 삼성이죠. 그리고 Q의 값이 얼마죠? Q가 15m의 삼성퍼대입니다. MLSS 2000mg/L니까 2kg/m의 삼성, 그리고 용량 5m의 삼성. 따라서 FMB를 계산하시면 0.45 per day. FMB의 단위는 per day라는 거죠. 자, 따라서 정답은 0.45. 나번이 정답. 자, 그리고 4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속도 경사지가 200/s, 최적 거리가 1500m의 삼성, 교반기의 효율이 80%, 점성도가 1.35 곱하기 10의 -2성 g/cm일 때 소요되는 동력을 킬로와트로 계산하시고 그랬어요. 자, 일단 여기에서 지금 보면 g/cm를
kg/ms로 전환하기 위해서 얼마를 곱해줘야 되느냐 하면 10의 마이너스 1승을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1.3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 kg/ms가 됩니다. 계산 문제에서는 단위 환산이 상당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 동력 P는 속도경사의 제곱 곱하기 점성계수 곱하기 최적보이죠. 속도경사가 200/s니까 200/s의 제곱, 그리고 점성계수가 1.3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왜? g/cm가 kg/ms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용적이 지금 150m의 3승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주어졌느냐 하면 교반기의 효율이 100%가 아니고 80%예요. 효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동력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더 강하게 회전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효율을 보정했을 때 100 나누기 80%. 항상 우리가 100%의 효율을 기준하는데 시간이 경과하면 경과할수록 기계가 낙후가 낡아진다고 해야 되죠. 그래서 성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성능이 떨어지니까 동일한 100%의 효율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동력을 써야 된다는 거. 그래서 100 나누기 80%로 보정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따라서 와트로 계산을 한 다음에 킬로와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와트보다는 킬로와트가 10의 3승 큰 단위죠.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하면 10.13 킬로와트라는 값이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개념만 기억하고 있으면 문제를 풀 수 있는데, 기본적인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면 실수를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48번, 도시 하수 처리장의 1차 침전지 SS 제거 효율이 약 38%이다. 유입수의 SS가 260mg/L이고 유량이 8,000m의 3승/D라면 1차 침전지에서 제거되는 슬러지의 양은 얼마인가? 단 1차 슬러지는 5%의 고용물을 함유하며 슬러지의 비중은 1.1이라고 그랬어요. 자, 제거되는 슬러지량이라는 것은 슬러지가 SS죠. SS 농도 곱하기 유량. 그러면 SS의 총량이 나왔어요. 여기에 제거율. 그리고 단위를 환산하기 위해서 비중량으로 나눠준 다음에 전체 곱하기 100 나누기 100 마이너스 함수율. 여기서 TS라는 것은 100 마이너스 함수율이거든요. 근데 함수율 대신에 지금처럼 고형물이 나와 있으면 고형물을 그대로 나눠주시면 돼요. 따라서 100 마이너스 함수율이나 고형물이나 같습니다. 자, 먼저 SS의 농도가 얼마냐 하면 260mg/L. kg/m의 3승으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하면 되니까 0.26kg/m의 3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유량이 8,000m의 3승/D. 그리고 제거 효율이 38%인가 0.38. 이렇게 하면 단위가 kg/D가 됐잖아요. 미터의 3승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비중량을 나눠줍니다. 자, 문제 조건에서 비중은 1.1이라고 그랬어요. 비중량이 되는 kg/m의 3승으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얼마를 곱해줘야 되느냐 하면 10의 3승을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비중이 1.1이면 1.1 곱하기 10의 3승을 하면 1100이 되잖아요. 1100이 비중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1100kg/m의 3승 전체 곱하기 100 나누기 고형물의 함량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100 나누기 고형물 함수율로 주어지게 되면 100 마이너스 함수율. 따라서 정답은 14.37 미터의 3승/D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4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4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살수 여상의 처리 공정에서 생성되는 슬러지의 농도는 4.5%이며 하루에 생성되는 고형물의 양은 1000kg이다. 이 슬러지를 중력을 이용해서 농축시키고자 할 때 중력 농축조의 직경은 얼마인가? 단 농축조의 형태는 원형이며 깊이는 3m. 중력 농축조의 고형물의 부하량은 25kg/제곱미터/데이. 비중은 1.0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서도 단위가 세 가지로 나와 있는 게 문제를 푸는 힌트거든요. 고형물의 부하량을 이용을 해요. 그리고 고형물의 부하량을 이용하는데 직경을 계산하라고 그러잖아요. 직경이라는 것은 면적은 4분의 파이 d의 제곱으로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면적을 알면 직경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곱미터라는 면적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면 kg/d라는 것은 뭐냐 하면 고형물의 양이에요. 그리고 제곱미터라는 것은 면적이 되는 거죠. 따라서 지금 문제에서 주어지는 25kg/제곱미터/데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고형물의 양은 1000kg/데이, 면적은 4분의 파이 d의 제곱. 따라서 d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바로 7.14m라는 직경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위를 얼마만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문제를 조금 더 쉽게 푸느냐, 조금 더 어렵게 푸느냐가 달려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5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수량이 36,000m의 삼성포대의 하수를 폭이 15m, 길이가 30m, 깊이가 2.5m의 침전지에서 표면적 부하가 40m의 삼성포 제곱미터 대의 조건으로 처리하기 위한 침전지 수를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도 표면적 부하의 단위가 세 가지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미터의 삼성포 대의라는 것은 우리가 수량이죠. 제곱미터라는 것은 면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표면적의 부하네. 표면적의 부하라는 것은 미터의 삼성포 대의는 말씀드린 것처럼 수량, 제곱미터라는 것은 면적인데 여기서 면적은 수면적이나 표면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표면적 부하율이니까 유량 나누기 표면적,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침전지의 수를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침전지 개수분의 1을 곱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침전지 개수를 곱하는 이유가 뭐냐면 개수라는 것은 Q 나누기 Q-이거든요. 또는 A 나누기 A-예요. 그럼 개수가 나오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 보면 유량이고 이게 수면적 부하율이 실제로 뭐냐 하면 미터 퍼 데이라는 속도거든요. 속도의 면적을 곱하면 뭐가 되죠? 유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식을 바꾸시면 다시 여기서 계산을 했을 때 A 곱하기 속도가 유량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유량 대신에 A 곱하기 속도로 나타내면 되거든요. 그러면 표면적 부하율이 속도니까 속도는 Q 나누기 A 곱하기 N. 그러면 이 식이 나오죠. 똑같이. Q 유량, A 표면적, N 침전지수.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써도 되고 이렇게 이론을 이해를 하셔도 돼요. 그러면 표면적 부하가 40m의 삼성 퍼 제곱미터 데이. 자, 그리고 유량이 36,000m의 삼성 퍼 데이. 그리고 면적이 폭이 15m고 길이가 30m, 깊이가 2.5m예요. 그럼 수면적이라는 것은 폭과 길이를 곱한 것입니다. 따라서 15m 곱하기 30m 곱하기 n분의 1. 따라서 개수 n을 하시면 개수 n을 계산했을 때는 소수점이 나오면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완전올림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두 개가 정답이 되는 거죠. 그리고 5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아래의 공정은 A2O 공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각 반응조의 주요 기능으로 알맞은 것은 A2O 공정은 질소하고 인을 동시에 제거하는 공정이죠. 그래서 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현기성조, 질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무산소조, 그리고 호기성조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따라서 현기조는 인 방출, 유기물 제거조, 무산소조는 탈질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폭기조를 호기성조라고 하는데 인의 과잉 섭취, 그리고 질산화. 따라서 나번이 정답이 되네요. 자, 그리고 5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MLSS의 농도가 1500mg/L인 슬러지를 부상법에 의해서 농축시키고자 한다. 압축 탱크의 유효 전달 압력이 4atm이며 공기의 밀도가 1.3g/L, 공기의 용해량이 18.7ml/L일 때 에어 솔리드, 다시 말해서 ASB입니다. ASB는 얼마인가? 유량이 300m의 삼성포대의 처리수의 반송은 없고 F는 0.5다. 반송이 없다는 소리는 비순환식을 사용을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ASB, 부상법에서 ASB는 1.3 곱하기 SA, 공기의 용해도 곱하기 F, 분율 곱하기 P, 절대압력 마이너스 1 나누기 SS, 부유고용물이죠. 자, 그러면 SA가 18.7ml/L입니다. 그리고 F라는 분율이 0.5, 그리고 P, 압력입니다. 지금 압력이 4기압이니까 4atm이죠. 나누기 고형물 1500mg/L. 반송이 없으니까 R을 사용하지 않죠. 따라서 계산하시면 0.016이 되죠. 만약에 순환식 또는 반송을 고려한다 그러면 곱하기 R을 붙여주시면 되죠. 그래서 반송비를 사용하게 되면 순환식, 반송비를 사용하지 않으면 비순환식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5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활성슬러지 공정에서 폭기조의 유입 BOD가 180mg/L, SS가 180mg/L, 그리고 BOD 슬러지 부하가 0.6kg/kg/day, 그리고 MLSS 농도는 얼마인가? 체류 시간은 6시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FMB가 주어져 있으니까 FMB가 뭐냐면 슬러지 부하가 FMB예요. 그럼 FMB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니까 FMB라는 것은 먹이 나누기 미생물이죠. 먹이는 BOD, BOD하고 한쌍은 Q,
미생물은 MLSS, MLSS와 한 쌍은 최적 V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 조건에서 수리학적 체류 시간이 나와 있으니까 Q 나누기 V를 바꿔요. 그러면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면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거죠? V 나누기 Q가 시간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 보면 Q와 V가 밖에 있어요. 그래서 역수를 취해서 곱해주면 식이 완성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FMB가 지금 얼마냐? 0.6 per day. 는 BOD의 농도가 180mg/L. MLSS 계산하죠? 그리고 수리학적 체류 시간이 6시간이니까 day로 환산하기 위해서 하루는 24시간, 6 나누기 24를 하면 day로 바뀌죠. 따라서 최종적으로 MLSS에 대한 식으로 정리해서 계산하시면 1200mg/L라는 값이 계산이 되죠. 활성슬러지법에서는 우리가 SRT, FMB, QWSSW라는 이 세 가지 식은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를 하고 이해를 해 놓으셔야 돼요.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5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펜톤 산화 처리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어느 것인가? 그럼 일반적인 적정 반응 pH는 3에서 4.5 또는 3에서 5 정도가 되죠. 다음에 펜톤 시약은 천연과 과산화수소를 말한다. 그래서 강산화제는 과산화수소죠. 다음에 과산화수소를 과량으로 첨가하면 수산화철의 침전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다음에 폐수의 COD는 감소하지만 BOD는 증가할 수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폐수 처리장에 있는 COD를 우리가 생물학적 처리를 하기 위한 BOD로 전환하는 거예요. 펜톤 산화법이라는 것은. 그래서 COD는 감소하고 BOD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입했을 때는 촉매를, 철염이라는 촉매를 과량으로 주입한 다음에 펜톤 시약이 되는 과산화수소를 서서히 첨가를 해서 제거를 하죠. 따라서 답은이 잘못된 설명입니다. 자, 그리고 5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고도하수 처리 공법 중에서 생물학적 방법으로 질소와 인을 동시에 제거하는 방법은 어느 것인가? 질소와 인을 동시에 제거하는 방법은 생물학적 처리 방법 중에서는 A2O 공법, 그리고 5단계 바덴포가 있죠. 반면에 AO 공법은 인만 제거하고, 그리고 4단계 바덴포는 질소만 제거하게 됩니다. 따라서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56번에 보시면 염소 소독의 장단점으로 잘못된 것은 어느 것인가? 답은 소독력 있는 잔류염소를 수송관 내에 유지시킬 수 있다. 답은 처리수에 총용종 고효물이 감소한다. 총용종 고효물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잔류성이 커지는 거죠. 답은 염소 접촉조로부터 휘발성 유기물이 생성된다. 답은 처리수의 잔류 독성이 탈염소 과정에 의해서 제거되어야 한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나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17번 문제를 보시면 아래의 조건에서 탈질 반응조의 체류 시간은 얼마인가? 반응조로의 유입수의 질산염의 농도는 35mg/L, 반응조로의 유출수의 질산염의 농도는 5mg/L, MLVSS의 농도는 1500mg/L, 온도는 10도C, DO는 0.1mg/L, 20도C에서 탈질률 0.2 per day, K는 1.09.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반응 온도가 10도이기 때문에 20도씨에서 탈질률을 10도씨에 해당하는 탈질률로 전환을 시켜 주셔야 돼요. 그때 전환하는 계수가 1.09입니다. 자,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탈질률, 10도씨의 탈질률을 계산을 해야 되겠죠. 20도씨의 탈질률을 10도씨의 탈질률로 전환합니다. 그러면 자, 20도씨의 탈질률 곱하기 보정계수. 보정계수가 지금 1.09로 주어졌어요. T-20. 그리고 1-DO를 반드시 보정해 준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 20도씨에서 탈질률은 0.2 per day죠. 보정계수는 1.09, 온도는 10도씨로 바꾸죠. 10에서 10-20 곱하기 1-DO, DO는 0.1mg/L입니다. 따라서 RD에는 0.076 per day가 되는 거죠. 따라서 체류 시간을 계산하면 체류 시간은 S0-S 나누기 지금 10도씨로 보정했으니까 10도씨의 RDN 곱하기 MLVSS예요. 그러면 S0S는 문제에서 주어졌죠. 35-5mg/L 나누기 RDN 10도씨 RDN 0.076 per day 그리고 MLVSS는 1500mg/L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문제 조건에서는 공식만 기억하면 체류 시간 구하는 공식만 기억하면 알 수 있는데 지금 탈질률을, 온도를 보정을 하느냐 보정하지 않느냐가 가장 핵심이죠. 그래서 이 보정식을 기억하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시간을 day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hour로 계산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루는 24시간을
곱해 주시면 day가 hour로 전환이 됩니다. 따라서 6.32 hour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5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활성 설러지를 탈수하기 위해서 98%의 수분을 함유하는 설러지에 응집제를 가했더니 상등액대 침전 설러지의 용적비가 2대1이 되었다. 이때 침전 설러지의 함수율은 얼마냐고 그랬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설러지 공식은 V1 곱하기 100-P1은 V2 곱하기 100-P2죠. 자, 여기에서 100-P1이 없고 고형물이 나와 있으면 TS1, 100-P2는 TS2로 바꾸시면 돼요. 자, 그리고 지금 이 조건에서는 2대1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침강을 시키기 전과 침강을 시킨 후의 값으로 보면 침강 전에는 3칸에 전부 다 설러지가 다 있어요. 반면에 침강 후에는 상등액 2고 침전 설러지가 1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설러지가 V가 되니까 여기서는 V1은 3이 되고 V2는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조건에서 3 곱하기 100 마이너스 지금 P1이 98%는 V2가 1이에요. 100 마이너스 P2. 그래서 지금 문제 조건에서는 침전 설러지의 함수율, 다시 말해서 P2를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여기에서 P2를 계산을 하시면 94%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5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하수에서의 생물학적 질소 제거에 관한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어느 것인가? 답은 탈지를 위해서 유기탄소가 필요하다. 그래서 주로 메탄올을 사용하죠. 답은 부유성장 탈질 반응기에서의 전형적인 수리학적 체류 시간은 5에서 6시간이 아니고 2에서 3시간 정도. 답은 질산화 미생물의 성장 속도는 온도와 기타의 환경적 변수에 강하게 의존한다. 답은 탈질화는 알카리도의 순생성을 나타내며 탈질을 위한 최적 pH는 6에서 8. 보통 최적이 7이니까 7 전후 6에서 8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나번이 정답. 자, 그리고 6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수 내에 함유된 NH4 플러스 36mg/L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온 교환 능력이 100g CaCO3 per 미터의 삼성이 양이온 교환 수지를 이용해서 1000m의 삼성의 폐수를 처리하고자 할 때 필요한 양이온 교환 수지의 부피는, 자, 암모늄 이온의 농도가 36mg/L예요. 그러면 CaCO3를 기준 물질로 하거든요. 따라서 CaCO3는 칼슘 2 플러스 CO3가 2 마이너스예요. 따라서 암모늄 이온이 플러스니까 CO3 2 마이너스하고 결합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2가고 얘는 1가니까 2몰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NH4,2CO3 플러스 칼슘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암모늄 이온을 제거하기 위해서 소모되는 탄산 칼슘의 양을 계산하는데 암모늄 이온의 분자량이 18g이에요. 그래서 2 곱하기 18g일 때 CaCO3의 분자량이 100이죠. 100g은 지금 여러분들 36mg/L는 36g/m의 삼성과 동일하죠. 그래서 mg/L와 g/m의 삼성은 동일합니다. 여기서 그램 단위를 기준을 잡았을 때 그램 단위를 썼기 때문에 g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따라서 36mg/L나 36g/m의 삼성은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얼마죠? 폐수량이 1000m의 삼성일 때 소모되는 CaCO3를 X라고 두면 X가 10만 g이 나왔어요. 그럼 이 10만 g에서 기준값을 나눠주면 되겠죠? 100g/m의 삼성을 나눠줘요. 그러면은 1000m의 삼성의 교환 수지의 부피가 산출이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가번이 되겠죠. 자, 그리고 6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61번 보시면 페놀류 측정 시에 붉은색의 안티피린 색소의 흑광도를 측정하는 방법 중에서 클로로폼 용액에서 몇 나노미터에서 측정하느냐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풀이를 잘 보셔야 되는데 클로로폼 추출 용액을 추출법, 그리고 수용액을 직접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클로로폼 용액을 사용했을 때는 측정 파장은 460나노미터, 정량 한계는 0.005mg/L, 수용액은 측정 파장이 510나노미터, 정량 한계가 0.05mg/L예요. 따라서 클로로폼 용액에서 우리가 측정 파장이니까 460나노미터가 정답이 되겠죠. 따라서
여러분들 분석 방법에 따른 측정 파장과 정량 한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6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식물성 플랑크톤을 현미경 계수법으로 측정할 때 분석기기 및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어느 것인가? 가번에 광학 현미경 혹은 위상차 현미경은 1000배율까지 확대 가능한 미생물을 사용한다. 맞습니다. 다음에 대물 마이크로미터 보시면 눈금이 새겨져 있는 평평한 판으로 현미경으로 물체의 길이를 측정하고자 할 때 쓰는 도구로 저반 마이크로미터 한 눈금의 길이를 계산하는 데 사용한다. 답은 혈구 계수기는 슬라이드 글라스의 중앙에 격자 모양의 계수구역이 상하 2개로 구분되어 있으며 계수구역에는 격자 모양으로 구분되어 있어 각 격자 구역 내에 침전된 조류를 계수한 후에 ml당 총 세포수를 환산을 한다. 라반의 저반 마이크로미터는 평평한 유리에 새겨진 눈금으로 저반 렌즈에 부착하여 대물 마이크로미터 길이 환산에 적용한다. 자, 여기에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라번인데, 라번에 보시면 저반 마이크로미터 같은 경우에서는 평평한 유리가 아니고 둥근 유리입니다. 둥근 유리. 둥근 유리에 새겨진 눈금으로 저반 렌즈에 부착하여 사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라번에 대한 설명이 잘못됐고요. 자, 그리고 6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전기전도 측정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그러면 전기전도도 셀은 항상 수중에 잠긴 상태에서 보존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점검한 후에 사용한다. 맞습니다. 다음에 전도도 셀은 그 형태, 위치, 전극의 크기에 따라 각각 자체의 셀 상수를 가지고 있다. 다음에 검출부는 한 쌍의 고정된 전극으로 된 전도도 셀 등을 사용한다. 다음에 지시부는 직류, 휘트스톤 브릿지 회로나 자체 보상 회로로 구성된 것을 사용한다. 자, 여기서 직류가 아니고 뭐예요? 교류죠, 교류. 그래서 직류와 교류가 서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라번이 정답. 그리고 6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용존산소 측정 시에 시료가 착색, 현탁된 경우에 사용하는 전처리 시약은 어느 것인가 그랬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시료가 착색, 현탁된 경우에서는 칼륨 명반 용액이나 암모니아 수를 주입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면 되겠죠. 따라서 전처리 용액으로 사용되는 것은 칼륨 명반 용액과 암모니아 수가 됩니다. 자, 그리고 65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pH 표준액 중에서 pH 값이 0도씨에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는 표준액은 어느 것인가? 자, 지금 보면 순서대로 수산화칼슘, 탄산염, 붕산염, 인산염, 포탈산염, 수산염 순으로 커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수산화칼슘이 없으니까 두 번째는 탄산염. 따라서 가장 큰 값은 탄산염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암기하는 것은 수퍼인 7부옷의 탄수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pH가 큰 값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숨이라는 게 수산화칼슘. 자, 그리고 탄은 탄산염, 그리고 부는 붕산염, 인은 인산염, 퍼는 포탈산염, 수는 수산염을 뜻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답만 이제 기억하기에 쉽게 이렇게 암기하면 되니까 너무 복잡히 암기하는 것보다는 저렇게 암기하는 것도 괜찮아요. 자, 그리고 66번 수질오염 물질의 농도 표시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갑은 100만 분율을 표기할 때는 ppm 또는 mg 프리대의 기호를 쓴다. 맞습니다. 답은에 10억 분율을 표시했을 때는 마이크로그램 per 미터의 삼성 또는 ppb의 기호를 쓴다고 있어요. ppb의 기호는 맞는데 마이크로그램 per 미터의 삼성은 대기에서 쓰는 거고 기체에서 쓰는 거고 액체에서는 마이크로그램 per 리터를 사용해야 되겠죠. 답은 용액의 농도를 퍼센트로만 표기할 때는 W per V 퍼센트를 말한다. W는 우리가 이제 중량으로 표시하고 그리고 V는 부피로 표기하죠. 답은 10억 분율은 1ppm의 1000분의 1이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나번이 되겠죠. 자, 그리고 6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67번에 보시면 원자흡수 분광광도법의 간섭에 대한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어느 것인가? 갑은 분석에 사용되는 스펙트럼선이 다른 인접선과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준 시료와 분석 시료의 조성을 더욱 비슷하게 하면 간섭의 영향을 피할 수 있다. 다음에 화학적 간섭은
불꽃의 온도가 분자를 들뜬 상태로 만들기에 충분히 높지 않아서 해당 파장을 흡수하지 못해서 발생을 한다. 자, 그리고 답은 물리적 간섭은 표준 물질과 시료의 매질 차이에 의해서 발생을 한다. 답은 이온화 간섭은 불꽃 온도가 너무 높을 경우에 중성원자에서 전자를 빼앗아 이온이 생성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음의 오차가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자, 지금 내용상으로서는 가번에 대한 설명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가번은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분석에 사용하는 스펙트럼선이 다른 인접선과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경우에서는 다른 분석선을 사용해서 재분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 분석에 사용되는 스펙트럼선의 불꽃 중에서 생성되는 목적 원소의 원자 전기 이외에 물질에 의해서 흡수되는 경우에서는 표준 시료와 분석 시료의 조성을 비슷하게 해서 나타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가번에 대한 설명이 두 개가 혼합되어 있죠. 따라서 이렇게 분리를 시켜서 여러분들이 제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가번에 대한 설명이 잘못됐어요. 자, 그리고 6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측정 항목 중에서 시료의 보존 방법이다. 다른 물질은 어느 것인가? 시료의 보존 방법이 대부분이 보면 4도씨 황산을 주입해서 pH 이하로 만들죠. 그래서 화학적 산소 요구량, 암모니아성 질소, 노말 핵산 추출 물질은 동일한 형태를 가지는데 가번의 유기인 같은 경우에서는 4도씨 봉화는 동일해요. 그렇지만은 황산 대신에 염산을 주입해서 pH를 5에서 9로 보존을 하게 됩니다. 가번이 정답. 자, 그리고 6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외선 갈선 분광법으로 폐수 중에서 크롬을 분석했을 때 사용하지 않는 시약은 어느 것인가? 가번에 과만 간산 칼륨, 나번에 암모니아수, 다번에 황산 제이철 암모늄, 다번에 아자이드와 나트륨. 황산 제이철 암모늄은 사용하지 않고 제1철 암모늄을 사용하게 됩니다. 다번이 정답. 이런 내용들은 문제를 기억을 해 주시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7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은 이온 전극법에 관한 설명이다. 갈로 안에 알맞은 말은 어느 것인가? 이온 전극은 이온 전극, 측정용해, 비교 전극의 측정계에서 측정 대상 이온의 감응에서 갈로에 따라서 이온 활량에 비례하는 전이차를 나타낸다. 자, 갈로에 들어가는 식은 네른스턴식이죠. 따라서 가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리고 7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은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알킬 수원의 분석 방법이다. 갈로에 알맞은 말은 자, 알킬 수원의 가장 대표적인 분석법이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죠. 알킬 수원 화합물을 1번으로 추출하고서 따라서 1번이라는 것은 추출 용매를 뜻합니다. 2번에 선택적으로 역추출하고 그래서 2번은 역추출 용매가 되는 거죠. 다시 1번으로 추출하고 그래서 1번 추출 용매와 역추출 용매를 찾는 거죠. 추출 용매는 뭐가 되죠? 벤젠. 역추출 용매는 L-시스테인 용액이 되죠. 따라서 벤젠과 L-시스테인이 정답이 됩니다. 추출 용매와 역추출 용매를 찾는 문제예요. 자, 그리고 7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유독이라 플라즈마 원자 발광 분광법에서 적용하는 정량 방법으로 틀린 것은 자, 우리가 정량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어떤 게 있죠? 급량선법이 있고 그리고 내표준법이 있고 그리고 표준 첨가법이 있죠. 가번이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7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총 노말핵산 추출 물질의 시험 방법에서 시료에 넣어주는 지시약과 염산을 넣어서 조절해야 하는 pH 범위로 가장 알맞은 것은 자, 지시약으로 사용되는 것은 뭐가 되나요? 메틸 오렌지 용액이 되고 그리고 pH는 4 이하로 조절을 하죠. 따라서 메틸 오렌지와 pH 4 이하. 정답은 답은. 그리고 7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시료의 전처리를 위해서 회화로를 사용해서 시료 중에 유기물을 분해시키고자 한다. 회화로의 온도로 가장 알맞은 것은 회화의 온도는 몇 도죠? 400에서 500도씨. 그래서 중간이 되는 450도씨가 정답입니다. 400에서 500도씨니까. 자, 그리고 7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0.1mg/ml 농도의 NH3N의 표준 용액을 1L 조지하고자 할 때 요구되는 NH4Cl의 양은 얼마인가? NH4Cl의 MW가 분자량입니다. 분자량은 53.5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NH4Cl 그리고 NH3N B를 넣는 거죠. 그러면 NH4Cl의 분자량은 53.5g이라고 주어졌죠.
그런데 NH3N에 보면 농도가 NH3의 농도가 아니고 N의 농도입니다. 그래서 N, 원재량 14g을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NH3N의 농도가 0.1mg/ml. 자, 우리가 단위를 밀리리터를 리터로 환산해 주기 위해서 10의 삼성을 보정해 줬어요. 그러면 382.14mg/L라는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10의 삼성은 밀리리터를 리터로 환산한 값이라는 거. 자, 정답은 나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7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알킬 수원 화합물을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에 따라서 정량할 때 사용되는 검출기로 알맞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알킬 수원 화합물을 우리가 검출했을 때는 전자포획형 검출기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자포획형 검출기를 ECD라고 하죠. 나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7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수질 분석용 시료 채취 시에 유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시료 채취의 유의사항도 시험에서 상당히 자주 나오죠. 가번에 채취 용기는 시료를 채우기 전에 깨끗한 물로 3회 이상 씻는다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는 깨끗한 물로 3회 이상 씻는 게 아니고 뭘로 씻어야 되죠? 시료를 이용해서 3회 이상 씻어야 되겠죠. 그리고 나번 유류 또는 부유물질 등이 함유된 시료는 시료의 균일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채취하여야 하며 침전물 등이 부상하여 혼입되어서는 안 된다. 맞습니다. 답은 용존가스나 환원성 물질, 휘발성 유기화합물, 냄새, 유리 및 수소이온 등을 측정하는 시료는 시료 용기에 가득 채워야 한다. 라번의 시료 채취량은 보통 3에서 5리터 정도여야 한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가번입니다. 그래서 시료 채취량은 3에서 5리터. 그리고 가득 채워야 되는 물질은 용존산소, 환원성 물질, 휘발성 유기화합물, 냄새, 유리 및 수소이온 농도라는 것. 이런 내용들은 시험에서 오답으로 항상 나올 수 있는 문구들이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78번 다이에틸 다이티오 카바민산법을 적용한 구리 측정에 대한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가번 시료에 전처리를 하지 않고 직접 시료를 사용하는 경우에 시료 중에 시안화합물이 함유되어 있으면 염산산성으로 하여서 끓여 시안화물을 완전히 분해 제거한 다음 시험한다. 나번 비스무트가 구리의 양보다 2배 이상 존재할 경우에서는 청색을 나타내서 방해한다. 시험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구죠. 청색이 아니라 뭐가 되나요? 황색이 되죠. 황색. 중요합니다. 다음에 무수황산 나트륨 대신에 건조 그름 종이를 사용하여 여과하여도 된다. 다음에 추출 용매는 아세트산 부틸 대신에 사이마탄소, 클로로포름, 벤젠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추출 용매는 아세트산 부틸을 하는데 대신에 사이마탄소, 클로로포름, 벤젠 등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네 가지가 추출 용매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7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수원의 분석 시에 냉전기 원자 흡수 분광 광도법에 사용하는 환원 기화 장치에 환원 용기에 주입하는 용액은 어느 것인가? 자, 환원 용기에 주입하는 시약은 이염화 주석을 환원 용기에 주입합니다. 따라서 이염화 주석은 가번이 정답. 자, 그리고 80번입니다. 수질 측정 항목과 시료 최대 보존 기간의 연결이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자, 가번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48시간. 나번에 용존 총위는 48시간. 용존 총위는 28일. 대부분 28일이죠. 다음에 육각 크롬은 24시간. 분홍선 대장균군은 24시간.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나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